정서적인 문제를 정서적인 것이 법적 처벌로 가자고 하는 이런 걸 예, 예. 보면은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거대한 전쟁입니다. 우선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나라 만들기는 쉽다. 어떤 의미에서 국민 만들기가 더 어렵다 그러죠. 국민 만들기가 예, 더 어렵다. 근데 우리 언론도 이제 한국 사람 자체가 집단 최면에 빠져 있는 것이 한국 사람들은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반일은 감정이 아니고 이데올로기다. 반일 이데올로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지 감정이 없다. 이런 무지막지한 무자비한 선동과 세뇌 속에서도 4분의 1, 유권자의 4명 중에 1명은 안 흔들려요. 바이마르 공화국의 독일을 생각해 보세요. 히틀러의 게벨스의 선전하에 4분의 1 독일 국민이 정신 차렸나요? 한국은 엄청난 나라예요. 지금 과반수, 민주주의는 과반수라고 사는데 4명 중에 1명이 엄청난 선동 세뇌 속에서 아니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태극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바랬던 국민이 태극기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저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극기를 드는 사람들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초대한 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십 년 동안 정말 하루도란 표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루도 빼지 않고 조국을 위해서 일해오신 정말 치열하게 대한민국 현대사 한가운데서 살아오신 전 주일공사시고 지금은 일본 통일일보 편집 주간으로 계신 홍영 선생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우리 홍영 제가 항상 공사님이라 불러서 약간 실수할 수 있어요. 처음 뵀을 때 주일공사셨어요. 그래서 저는 늘 우리가 대부분 다 처음 만났을 때 그 명칭을 많이 쓰지 그런 않습니까? 호칭들을 하죠. 그래서 저도 늘 교수님하고 어떻습니까? 일본에 요즘에 계시지요? 예, 한국에 나와 있는 통일일보 지사를 종군 기자라고 부른다고 하셨죠? 예. 저희는 동경에서는 서울에 있는 우리 지사를 종군 기자라고 부릅니다. 여기를 전쟁터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건 뭐 어떤 의미에서든 종군 기자죠. 그래서. 총을 안 쏘고 있는데 왜 전쟁터라고 인식하시는지 우문이지만 좀 현답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쟁터와는 이미 함락이 된 상태죠. 이념적으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지금 한국에서는 언론 보도 등등을 통해서는 진실을 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 취재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종군 기자라고 부릅니다. 진실을 알기가 참 제도권, 그러니까 공식 루트를 통해서 진실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제도권이 무너졌다, 거의 무너졌다 이런 측면에서는 전쟁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홍영 스님을 처음 뵌 것은 일본에서 처음 뵀었어요. 동경에서 뵀죠. 동경에서 어느 새벽에 교민을 가장하시고 오셨는데 그때 저는 납북자 문제 관련된 NGO를 돕기 위해서 일본에 갔었고요. 그때 처음에 저희를 참 많이 도와주셨고 그때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이분이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 대사관에 아주 높은 분이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당시에요 뭐 꼭 숨기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니고 대개 이제 그 NGO 활동하시는 분 뭐 공무원들이라고 그러면 경계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경계감을 안 갖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소개를 했었죠. 예,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겠다는 것은 공식 외교관이시지만 사실은 그 업무는 첩보를 많이 다루는 그런 정보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전쟁 중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은 전쟁 중에 공무원은 즉 군인, 뭐 외교관은 뭐 당연히 그러지 않아요 보통. 워낙은 육군사관학교를 나오셨죠. 예. 예, 나왔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나오셨고 또 혹시 월남전에 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전쟁 중이었으니까 나라가 전쟁 중이면 장교는 전선에 가야죠. 그 당시 장교로 가셨죠? 예, 그래서 당연히 저희 가야죠. 홍영 선생님의 그 라이프 스토리 자체가 대한민국 안보 자체입니다. 저희 세대에 그렇게 안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저는 뭐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대한민국 공무원이었지 그 중에서 어디서 뭐를 했다라는 거는 사실 저는 그런 의식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전쟁터라고 하셨는데 저로서는 이게 참 실감이 나는 것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민주화 운동이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더 강화하고 더 풍요롭게 하고 더 말하자면은 더 세련되게 하고 그런 의미,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큰 틀이 위협을 받은 적은 없는데 지금은 사실상 법이 거의 형해화됐을 만큼 자유민주주의가 상당히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요, 저는 뭐 법률 전문가 또는 그런 전문적인 훈련 받은 적이 없지만은 법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국가의 최고 규범이 헌법이고 특히 이제 인신 구속이나 처벌을 할 경우에는 죄형 법정주의가 그 출발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죄형 법정주의가 제가 보기에는 기능하지 않습니다. 법전에 없는 죄, 국정농단, 갑질, 그렇습니다. 뭐 이런 종류, 괘씸죄 뭐 같은 정서적인 문제를 정서적인 것이 법적 처벌로 가자고 하는 이런 걸 예, 예. 보면은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거대한 전쟁입니다. 우선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제가 예전에 어떤 강연에서 일본 같은 경우도 메이지 유신 이후에 상당히 이렇게 저돌적으로 근대화를 추진하다가 그 다이쇼 데모크라시 예. 같은, 그리고 오히려 1930년대에 가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이 오히려 근대를 포기하는, 근대를 초극이라고 했죠. 오버컴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후퇴와 같은 그런 상황에 들어갔는데 지금 한국에서도 그런 약간 조짐을 제가 느낍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밖에서 보면요, 밖에서 이제 자유스러운 입장에서 역사 공부를 하면서 보면 건국해서 70년 만에 인류국가 만드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모든 선진국이 지금 저희가 겪는 이런 꼴을 다 겪었습니다. 실은 군국주의, 전체주의 체제로 똑같이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당시에는 그런 게 전달되고 보도되는 환경이 달랐죠. 지금 21세기에 전 지구가 다 보는 앞에서 저희가 이런 망신을 떠니까 이게 저희가 너무 참 스스로도 한심하고 부끄러운 게 2배, 3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국가 공동체가 이런 것을 겪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사실 미국도 건국 이후 70년 지나서 이렇게 독립전쟁을 하고 남북전쟁을 예. 하고 그 남북전쟁의 한 축은 노예제를 유지하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 현대적인 감각으로는 참 정당화될 수 없는 예. 그것을 놓고 전쟁을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메이지 유신 이후 거의 70년 후에 근대를 초국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천황제를 통한 전체주의를 강화했고 세계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지금에 있어서는 주체 사상이라는 것이 한국에서 합법화되는 그런 과정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황장엽 선생님 주체 사상까지는 그래도 학문적인 어떤 그런 연구 대상으로 또 상당히 이렇게 합법화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저희가 김일성 주체 사상까지도 이제는 마구 열리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뭐 제가 서울에 온 게 건국 70년 한국을 돌아보고 또는 이제 특집을 만들려고 왔습니다. 어떻게 미래를 보냐, 예, 통일일보 저희. 그런데 그럼 이제 뭐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라 만들기는 쉽다. 어떤 의미에서 국민 만들기가 더 어렵다 그러죠. 국민 만들기가 더 어렵다. 근데 저희가 나라는 잘 만들었는데 리더들에 의해서
리더들이 국민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지금도 그런 강권 체제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 말들도 합니다. 너무 많은 자유를 허용하다 보니까 그 자유의 비만아들이 됐다. 자유를 너무 많이 먹어서 자유의 비만아가 됐다 하는 것이, 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기치 않은 거의 치료제가 확실히 개발되지 않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회가 치명적으로 후퇴하고 있다. 혹시 그 탄핵 전국에서 태극기 집회가 있을 때 한국에 좀 오셨습니까? 예, 될 수 있는 대로, 특히 이제 그 3.1절 행사 같은 것은 뭐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현장 취재를 하러 왔었죠. 예. 제가 그래서 그 인증 사진도 사실 찍어놨습니다. 저 사실 그거 봤어요. 예. 그래서 태극기를 든 사람들의 모셔도 괜찮겠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일본에서도 태극기를 들지 않으셨습니까? 예, 일본에서 요즘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요, 그 이명박 대통령 말기부터 한일 관계가 이제 급전직화 나빠지면서 태극기를 노출 못 시키게 했습니다. 일본 당국이 이 시가지에 저희가 뭐 행사를 할 때 태극기가 노출되면 그 반감을 가진 일본인에 의해서 예측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일본 당국이 태극기는 뭐 가도 연설은 좋은데 태극기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게 작년 여름부터 뭐 여러 사람이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일본 국기, 태극기 또는 미국 국기를 함께 가지고 저희가 가두 연설도 하고 시위도 하고 하는 것이 이제는 뭐 아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국을 걱정하신 분들이 모이는 건가요? 어떤 분들이 태극기 집회에 모이고 있습니까? 일본에서 태극기 집회는요, 우선 철저한 반공주의자들,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이 공산주의의 수렁에 빠지는 게 안타까워서 이럴 수는 없다, 또는 이제 그러한 한국을 무관심으로 방치하는 일본을 위해서도 나쁘다, 뭐 이제 이런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뭐 처음에는 이제 다 멈칫멈칫했죠. 근데 어느 날 한번 깃발을 들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들 그게 뭐 아주 습관이 돼서 자연스럽게 된 주로 그런 거 보고 동경에서만 모이고 계세요? 오사카에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경 가까운 데서 이 지방에서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직접 가서 취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스님 보시기에 일본이 요즘에 한국을 보는 시각이 대체로 어떻습니까? 그 중공산화로 보고 있는 건가요? 이제 그 전에요, 그 일본이나 한국이나 보통 사람들이 이제 어떤 지식을 얻거나 어떤 그 생각, 이념, 뭐 이런 게 개념이 형성되는 건 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한국하고 일본의 언론이 워낙 타락하고 이게 워낙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보도와 정보를 얻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잘못되는 거 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언론 똑같습니다. 그런 근데 것이 저는 그래도 최근에 그 미국 조야에서 또는 뭐 구체적으로는 그러니까 미국 그 유엔 주재 대사 헤일리 대사, 인도계죠. 예. 그분이 인도에 가서 이렇게 연설을 하는 걸 들어보면 아예 노골적으로 권위주의,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와 대척되는 자유민주주의 벨트가 만들어졌는데, 거기는 인도가 들어가고 호주가 들어가고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들어간다. 자유민주주의 어떤 그런 벨트에서 일본은 전혀 빠진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한국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 걱정은 잘 되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한국을 보는 시각이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도 뭐 어렵고 이런 식으로는 아닐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요, 너희가 선택한 정부다, 그러므로 그것은 합법적 권위를 갖고 그 모든 것은 그 정부가 행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행위다, 이제 이렇게 단순화시키죠. 뭐 사실 그게 전혀 틀린 말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등등, 또는 이제 제일 잘못된 것이 우리 언론도 이제 한국 사람 자체가 집단 최면에 빠져 있는 것이, 한국 사람들은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반일은 감정이 아니고 이데올로기다. 반일 이데올로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지 감정이 없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게 오늘의 두 번째 명언이세요. 첫 번째 제가 아까 딱 꽂혔던 것은 나라 만들기보다 국민 만들기가 어렵다.
지금 말씀하시는 반일 감정이 아니라 반일 이데올로기다. 왜냐하면 반일 주장하는 사람들이 북한하고 찰떡궁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래 감정이라는 건요, 방사능의 반감기하고 똑같아요. 세월이 흐르면 이게 약해지고 잊어버리고 용서되고 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보면은 50년, 60년 전보다 더 극렬하게 조직적으로 이것은 그것이 감정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라는,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남북한에 건국 70년, 건국 이전을 포함해서 73년간의 남북의 이 대결 속에서 그게 평양에 의해서, 평양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확대 재생산되는 것은 이게 뭐 명확한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이 그 아주 그 초보적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게 너무 참 속이 상하고.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오래 계셨고, 그리고 또 일본은 어떤 면에서는 이 우리 방공을 사수하는 하나의 보루가 됐었죠. 제가 오늘 특별히 그 좀 사실은 숨은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그 일본 납치 문제가 지금 전 일본적으로 많이 이렇게 인식이 확산돼 있는데, 그 일본 납치 문제를 이렇게 세상에 드러내는데 기여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과정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니, 그거는요, 이제 유전자가 제일 비슷하고 그죠?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그런데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제 생활 환경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그것이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 생활이 이제 전혀 다르고요. 언어 생활이 다르다 보면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생각하게 되니까 또 생각이 자동적으로 많이 달라지고 기준이 달라집니다. 일본 분들은 이제 한국 정부가 맨 처음에 일본인이 납치됐다는 물증을 일본 정부에 제시한 것이 1986년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제시한 것이 1985년이군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유명한 신광수, 김대중이 북으로 보내는 신광수가 일본인 하라다다키를 납치하고 본인이 하라다다키의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만들어서 완벽하게 일본인이 됐습니다. 그 하라다라는 이름으로 산 거예요? 하라다다키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신광수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내에 지하당을 검열을 하러 들어왔다가 한국 당국한테 붙들린 거죠. 이 신광수라는 인물을 통해서 일단 납치 문제에, 그러니까 첫 이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정부가 제공을 했죠. 그리고 모든 증거를 제공하고 했는데, 일본에서는 그 신광수가 일본인을 유괴 납치할 때 그 협력한 그 협력자들을 입건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에. 기소 처벌은커녕 입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변호사 일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승소 가능성 없으면 처음부터 아예 안 하거나 그러잖아요. 정부가. 검사가 이거는 명백하게 심증이 있어도 물증으로 이거 재판에서 진다 그러면은 다 꼬리를 내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일본의 관료주의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도 그것을 일본 정부는, 일본 사회는 그걸 분노하지도 않았고. 하라다라는 사람이 너무 사실은 중요도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속말로 비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비천한 일본인이 그런 조난당한 것에 대해서 국가가 움직이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게 오히려 부끄럽다는 식의 분위기가 있었던 걸로 저는 느꼈습니다. 일본도 그런 면에서는 문제가 있네요. 엄청 많습니다. 제가 이제 실제 겪은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구체적으로 일본이 납치된 구체적인 사례들이 이제 쭉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정부의 이제 그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 당국자가 국익을 위해서는 그런 건 희생시켜야 돼,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밥 먹으면서. 그래서 이게 선진국이야?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죠. 인권이라는 관점에서는 일본도 선진국이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국민은 국가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국가가 국민을 구출하고 보호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으로 이게 가불이 바뀐 것이 납치 문제입니다. 신광수 씨가 85년이고, 예. 그리고 고이즈미 그러니까 총리가 북한을 가는 간 것이 2002년입니다.
그러니까 17년간 뭔가 그래도 변화가 있었다는 것 아닐까요? 일본 사회도. 이제 그래서 일본 사회가 예. 그 납치 문제를 인정하게 되는 것은 일본의 언론인 중에 소수, 그러니까 예외에 속하는 인물들이 그걸 집요하게 추적을 했습니다. 집요하게 이것은 틀림없이 모든 정황으로 봐서 북이 납치한 건데 그 납치된 사람의 그 본래 신상과 그 가족을 찾는 이런 것을 일본의 몇몇 그 저널리스트, 몇몇도 아닙니다. 뭐 손꼽을 사람들이 집요하게 몇 년을 추적하다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인간을 넘어선 인비지블 핸드가 있어요. 보이지 그런 않는 분들이 이런 인간들을 도구로 쓰셔서 이런 악을 밝혀내시는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강수 때는 별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뒤에 다구치 아에코. 다구치 아에코는 이제 김현희 씨가 자기 그렇죠. 이제 교관, 그 사건이 또 새롭게 그거 때문에 이제 일본 정부가 그 김현희 씨가 제가 알기에는 다구치 아에코에 그 도달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증언을 한 것이 이 한국 손에 떨어진. 그러니까 김현희 씨는 포로처럼 한국에 들어온 분이죠. 그렇죠. 그분이 그 결정적인 증언을 하는데 3년이 걸렸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분이 자의로 망명하더라도 마음을 다 터놓는 데는 통계적으로는 최소한 3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그분이 김현희 씨가 다 그것을 이제 더 결정적인 힌트를 아는데 북에 있는 자기 동료나 이분들한테 정말 폐를 끼칠까봐 말을 안 한 것인지 그때쯤 돼서 91년. 말할 심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또 일본 당국이 2년 이상을 일본의 국가적인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찾아서 그 다구치 아에코를 규명을 단서를 했죠. 찾은 거네요. 다구치 아에코라는 거를 증명을 했죠. 그러니까 마유미, 그러니까 김현희의 일본인화 선생님이 선생님 다구치 아에코라고 아에코. 합니다. 예. 그 사람도 납치된 거죠. 납치됐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일본 납치 문제가 이렇게 기폭제가 된 것은 이 정보를 혹시 선생님께서 직접 건네준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저 다구치 아에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양국 간에 그 김현희 씨가 이제 여기 와서 그 사법 절차를 밟고 하는 과정에서도 그 우방국에 대해서 많은 정보 제공과 협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현희 그 칼기 사건 범죄 규명 자체가 우방국이 총동원돼서 협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특히 미국이었죠. 그것처럼 그 경우는 이제 정부가, 그러니까 김현희 씨는 일본의 안전보장에 굉장히 기여한 분이에요. 저 같으면 훈장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일본 국민 전체가 분노한 것은 국민이 정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정부가 알았습니다 하고 바뀌는 것이 그 13살 먹은 요코다 메구미의 경우에는 이 메구미 양이 납치되는 과정에 그 처절한 상황이 전해졌어요. 예. 그러니까 북한 공작권 내에서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손톱이 다 달아 빠지고 하는 그 상황이 기적적으로, 이건 이제 인간의 할 수 있는 일이 넘어섭니다. 그건 누가 증언한 건가요? 그것은 저도 모릅니다. 저도 통일이 되면 그분이 나설 수 있겠죠. 통일이 될 때. 근데 그것이 도저히, 그러니까 악을 숨길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이 나와서 그것을 요코다 메구미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요코다 메구미라는 그 소녀를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를 얻는 작업이 또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거는 지금은 참 비극적인 상황이 된 대한민국의 국가기관들이 또는 몇 사람이 목숨을 걸고 그 요코다 메구미라는 소녀를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를 또 추가로 더 잡아내고,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본 정부는 관료들을 어느 나라 대개 다 그래요. 일본뿐 아니라
소극적인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찾은 또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분이 제가 알기에 5년 동안 일본 전국을 헤매서 5년 만에 그것도 기적적으로 이처럼 그 요코도 메구미라는, 그래서 일본에서는 사실은 납치자라는 말에 이제 대명사 또는 대유법이 된 것이 요코다 메구미, 메구미들 이렇게 됐고, 메구미 그 어머니를 저도 만나봤는데요. 굉장히 사케이에서, 아름답고 일본 그 할머니, 일본 여성의 너무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 느껴졌어요. 제가 이거 흉보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만약 메구미의 모친이 이 속말로 정말요, 뭐 이거 차별은 아닙니다. 차별할 생각은 아닌데 클럽을 경영하는 아줌마였다 그러면 일본 국민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그 13살 때 조난당한 그 소녀의 어머니가 일본 사회에서 가장 표준적인 현모양처 타입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고 이런 어머니의 그 착한 딸을 납치해 가다니 이렇게 돼버린 거죠. 독특하게도 또 크리스천이시더라고요. 그분은 딸이 납치되고 구출하는 과정에서 크리스찬이 되셨습니다. 뭐 교통사고 그 현장만 있어도 다 다녔다고 하시던데 참 인상적인데, 그 과정에서 한국하고 일본이 사실은 굉장히 긴밀히 협력을 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한일 양국 간의 진정한 엔조의 연대가 이루어지죠. 그 전까지는 좌파 이념의 혁명 동지에서 이제는 인권을 중심으로 한 한일 간의 최초의 엔지오 연대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 결국 이제 지금 국정원 당시에 아주 유능하신 수사 책임자께서 일본에서 납치된 것처럼 해안에서 한국에서도 납북됐을 것이다 해서 실종자 사건들을 다 찾아서 고등학생들이 이제 해수욕장에서 납북돼 이런 걸 다 찾아내시고 그 고등학생 중에 한 명이 메구미의 배우자가 됐다는 걸 그렇죠. 찾아냈죠. 김영남이라는 김영남입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히죠. 메구미가 북한에서 결혼했던 사람이 결국은 한국 납북자였어요. 예. 근데 그래서 결국은 이 납북자 문제가 한국과 일본이 사실 연대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한국인 납북자뿐만 아니라 일본인 납북자에도 별로 관심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참 부끄러운 게 이제 공무원은 쉽게 말해서 글자를 아는 로봇입니다. 공무원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 영어로도 퍼블릭 서번트 하는데 공무원은 로봇이에요. 영혼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제 후배 중에는 이제 탈북자를 어느 정권 때입니다. 탈북자가 공간에 찾아오면 교통비나 줘서 돌려보내라, 이런 지침을 내리는 그런 정권들이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분노해서 나는 이런 정권에서 도저히 공무원 못하겠다고 그만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참 놀라운 게 요코다 메구미는 사실은 지금 북한에서는 죽은 걸로 발표를 했고, 그리고 지금도 그 딸은 우리가 이제 알게 됐지만은 요코다 메구미는 지금 아직까지 찾아오지 못했는데, 사실은 요코다 메구미로 해서 여러 명이 사실은 구출이 됐거든요. 이제 뭐 제가 아까 국민 만들기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공군 파일럿을, 전투기 파일럿을 하나 양성하려면 얼마나 돈이 듭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이념 전쟁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무관심과 방치 상태에서 이걸 이기는 그런 전사를 양성하는 건 사실 전투기 파일럿 양성보다 훨씬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아무 자기는 신경도 안 쓰고 편하게 일상을 즐기기 위해서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영화 제다이, 스타워즈의 제다이처럼
그런 뛰어난 전사들이 있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경 안 쓰고, 그리고 자유를 비반화가 될 수 있도록 만끽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그래서 그런 국가의 기둥을 길러내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21세기의 국가 엘리트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런 것은 확보하면서 투자하면서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자기 혼자 말고 엔조이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사회를 이상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은 명치유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치유신의 출발이 그 화혼양제였습니다. 일본의 일본 정신. 혼과 예. 그러니까 그리고 서양의 기술. 기술. 예. 즉 다시 말해서 봉건 시대의 봉건 가치 질서는 그대로 두고 선진 열강이 되기 위해서 물질적인 이 토대는 근대화를 하는. 물론 이제 그 체제를 위해서도 이제 최소한의 국민국가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의회 민주주의 여러 가지 도입을 하지만은 딱 4글자로 표현된 화혼양제. 즉 다시 말해서 거기에는 자유, 물론 자유라는 말은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말인데 그렇죠. 자유민주주의가 중심이 된 이런 사상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것이 수십 년 후에 bun국주의로 향하게 되는 토대죠.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자연스럽게 워낙 일본의 최고 전문가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어려운 얘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많이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일본도 패전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 메가더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도 할 수 있지만 입헌군주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에 일본은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죠. 개인의 권리가 상당히 신장이 됐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한국도 그 대한민국 70년 헌법이 상당히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고취하는 그런 입장이고, 뭐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는 그런 면에서는 한국과 일본은 상당히 유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고, 미국도 그래서 한국과 일본을 자유민주주의 가치 벨트로 봤을 텐데요. 지금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일본은 좀 안전하지 않나, 한국에 비해서. 근데 지금 한국은 일본을 계속 밀어내면서 오히려 권위주의고 전체주의인 중국, 북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그런 걱정을 저희가 이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애가 이제 외국인 학교를 다닌 적이 있어요. 일본에서요? 동경에서. 그러면 한국 교육하고 너무 달라요. 이제 미국 학교를 다녔는데 매일같이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독서. 예. 고전이에요. 저도 읽어본 적이 없는 고전을 내주고 읽고, 그 교육입니다. 그 교육.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은 그 교육에서 물론 이제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뭐 본인이 알아서 하는데, 또 그렇게 공부하는 걸 말리는 사람도 아무도 없지만은 그게 결정적으로 결핍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사고하는 법을 잘 모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1945년 8월 달에 일본이 패망하면서 한국은 이제 식민지에서 일단은 일본에 점령해서 해방이 되고 이제 점령국 승정국에 의해서 분할 점령이 됩니다. 이때 한반도는 돌아갈 과거가 없었어요. 한반도는 조선 왕조로 봉건 체제로 돌아갈 생각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본은 그때 일본의 목표는 전전 복구예요. 파괴된 것을 복구하는 게 일본은 국가 목표고, 한반도는 뭐 폭격받은 것도 거의 없지만은 돌아갈 과거 없으니까 미래를 향했어야 돼요. 남쪽은 뭐 잘 아시는 훌륭한 철인이 나와서 우리를 미래 자유 공화제로 끌고 왔고, 완전히 북한은 새로운. 운 나쁘게 스탈린주의로 속국으로 넘어갔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성공적으로 이제 사람 만드는데 실패하지만은 미래를 향해서 35년의 식민지 이식된 거 위에 새로운 문명을 이식하고, 일본은 새로운 문명의 이식이 아니라 승정국에서 강제적으로 민주화가 된 거죠. 일단 일본 국민의 모두는 전전복구예요.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스탈린이나 마오쩌둥이나 이런 토대에서 김일성 우상화를 통해서 체제를 만들었지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는 일종의 이렇게 악교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항의를 가지고 반의를 가지고 했거든요.
일본에 반대하는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만든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남한 좌익하고도 이 반일이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연대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바라봐야지? 그거는 이제 공산주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게 이름이 딱 일본이 아니라 뭐 다른 나라, 다른 이름이라도 거기에 다시 이제 미국이 스탈린하고 손을 잡고 이제 독일하고 일본을 패퇴시키고 그다음에 두 나라하고 손을 잡고 다시 이제 스탈린하고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 나라는 절대 적이 돼야 돼요. 절대 악이. 그게 딱 일본이 아니래도. 근본적으로 북한이야 꼭두각시죠. 지금도 그렇게 보이십니까? 지금도 꼭두각시죠. 북한군 그 열병식 할 때 걸음걸이 보세요. 그건 뭐 소련군 레드아미 흉내 그대로 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국에 처음에 일본이 근대화를 이식한 다음에 우리는 운 좋게 세계 최인류의 해양 문명이 이식되고 북한은 그 위에 이제 전체주의 스탈리니즘이 그냥 이식이 돼 버렸으니까 괴물이 돼 버렸죠. 북한은 더. 저희는 운이 좋은 거죠. 선생님 보시기에 저희가 일본하고는 어떻게 지내는 것이 좋습니까? 그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다음에 서로 배워 나가야죠. 저희가 우리가 떨어진 거는 배워 나가고 고치고 일본도 자기들이 너무 그 아주 유니크하게 발전된 일본은 그 한마디로 보면 유니크 아니에요. 다른 나라가 흉내 낼 수 없는 그게 이제 자기들이 편리한 점도 있지만은 일본도 예를 들면 국제사회에 어떤 그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자기들의 기준에서는 하나 더 커져야 되죠. 저는 그거를 서로 협력하면 된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일본이 그 한국의 지금 이제 탄핵 이후의 사태를 보고 태극기도 좀 허용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지금 한국을 좀 타산지석으로 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들거든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은 그게 이제 이 운동 차원에서 전개되는 거지. 지금까지 소위 전쟁 중에 군 위안부가 5명, 10명 모이면 일본의 모든 언론에 나옵니다. 신문방송에. 그런데 태극기 집회가 30만 명이 모여도 한 줄도 안 나옵니다. 한국에도 안 나와요. 한국에도 안 나오죠. 예, 예.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흔히 담합, 일본 언론끼리 담합, 한국 언론끼리 담합, 양쪽의 담합, 세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그 일본 언론이든 한국 언론이든 심지어 트럼프는 뭐 미국 언론도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참 그걸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자기들이 뭘 원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지금처럼 매일 저 편하고 뭐 자기가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 그게 제일이지. 그런 면에서는 지금 현상 유지가 사실은 언론의 속성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현상 유지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지금 어느 나라에서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북한이든 중국이든 이 권위주의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기 힘들어졌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저도 꼴통이라는 소리를 듣는데요. 일본보다는 저는 한국이 찬스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금 지구상에요. 우리 한국이 10만 평방킬로미터, 북한이 22만 평방킬로미터인데 22만 평방킬로미터의 뉴 프론티어를 가진 나라는 지구상의 한국뿐이에요. 뉴 프론티어 예, 22만 평방킬로미터. 그게 어딘가요? 북한이요. 대한민국만이 지구에서 지구상의 각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뉴 프론티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기술로 뉴 프론티어를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기술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실제 22만 평방킬로미터가 우선 눈앞에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둘 중에 하나예요. 비약하든가 망하든가. 망하지만 않으면 저희는 절대로 비약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한국이 엄청난 찬스를 가진 나라예요. 한국의 젊은이들은 축복받은 세대예요. 처음에 선생님의 인생이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그다음에 정보맨으로서, 그리고 또 월남전에 참전한 장교, 그리고 지금도 이제 NGO, 언론인, 교사로서 공산주의랑 싸웠던 역사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될 텐데 지금 한국에서는 그거를 적폐로 보고 있거든요. 이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뭐 우리 시대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저희들보다 더 기구한 사연이 많으세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누구나 다 거대한 다큐멘터리의 소재, 대하소설이고 그 속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공무원으로 살았지 무슨 공무원이 아니죠. 그런데 운 좋게 저는 정말 감사해요. 운 좋게 승리하는 쪽에 서서 살아남았으니까 많은 동료들, 선배들, 후배들이 뭐 병으로 뭐 사고로 많은 희생들을 치르는데 저희는 그래도 건강하게 이 모든 것을 정말 인류 역사를 압축된 이 장면을 저희가 살아서 두 눈으로 다 봤거든요. 엄청난 역사 공부를 했죠. 그런 점에서 저는 우선 저 자신의 행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무엇이 이제 조금 말고 무엇이 추구할 가치가 있는 옳은 거고 무엇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걸 겨우 헤아릴 때가 됐습니다. 그런 것을 사실은 저희가 좀 공유하고 경험을 많이 경험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이제 모든 교육을 받고 일을 하고 한 것은 지금 제가 지금부터 무슨 일을 하기 위한 준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제는 예전은 이것을 하기 위한 일종의 준비가 그렇죠. 도움닫기에 불과하고 이제 진짜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는 그래요. 지금 그렇다면은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 하셨던 분들이 이제 자유통일까지 하시면은 그러면 이 세대는 무엇을 할까요? 좀 물러줄 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요. 근데 이제 뭐랄까 경험과 지식의 축적이 정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젊은 세대는 너무 얇아요. 그래서 나이 먹은 세대하고 그런 경험이나 이걸 축적한 세대하고 같이 움직여야 돼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이제는 특히 탄핵 국면 이후에 이게 좀 더 구체화됐지만 뭐 필연적이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자유통일, 그러니까 북한을 이제 해방하는 어떤 그런 과제가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한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그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럼 이제는 경쟁해야 됩니까? 20대 이 젊은이들하고 지금 우리 시니어 그룹이 경쟁하는 건가요? 저희는 지금 더 큰 도전이 하나 있습니다. 인공지능하고 싸워야 됩니다. 인공지능. 저는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것이 지금처럼 공부 안 하면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섭습니다. 저희가 일을 할 때 저희는 이제 경쟁자, 쉽게 말하면 경쟁자는 뭐 입사 동기나 뭐 이게 아니고 워싱턴에서 일을 하는 친구, 모스크바에서 일을 하는 친구, 그런 사람들이 저희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기생이죠. 군대가 바깥하고 전쟁에서 이겨야지. 안에서 힘세서 뭐 하겠어요. 근데 지금 서울에 제가 제일 속이 상한 게 내 경쟁자가 어디 있는지를, 심지어는 인공지능이 내 경쟁이라는 생각을 않고 뭐 도시락하고 뭐 봉급받는 이거에 애들 하는 거에 정말 솔직히 그럴 때는 절망적인 느낌이 좀 들어요. 지금 어지간한 신문 기사는요, AI 시키면 더 좋은 기사 만들어내요. 이미요. 변호사도 마찬가지.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새로운 이런 도전, 그러니까 나이 먹은 세대보다 경쟁력을 더 가져야 되고 젊은 세대는 다음에 또 새로운 과학기술 진보에 의한 도전에도 이겨야 되니까 우리끼리 서로 협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은 일본하고 협력해야 되고 젊은이들은 노인하고 협력해야 되고 노인들은 죽기 전에 그걸 다 물려줘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면 갈등이 많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생각에 제가 만약 제가 정부 당국자라면 50대 중반 이후에 국민들이 희망하면
정부가 최소한 절반의 장학금으로 다시 한번 대학교를 보내자. 오, 다시 한번. 그러면은 의료비나 복지비가 대폭 축소될 것이다. 본인이 새롭게 공부해서 새로 태어나서 가족과 사회와 국가에 부담이 되지 말고 다시 기여하게 만들자. 크루즈 타고 이렇게 은퇴해서 즐기는 거는 사실 일시적인 거죠. 예. 잠깐이고 다시 세컨드 라이프. 몇 달만 놀으면 지겹습니다. 이거 노는 것도 지겹고 아마 사모님도 구박할 수 있어요. 지금 일본에 떨어져 있어도 괜찮습니까? 제가 이제 그만두고 한 3개월은 내가 뭐 30년 동안 못 잔 잠을 자겠다 그랬어요. 식구들이 한 달도 되기 전에 전부 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전부들 바빠서 나가면서 냉장고에 뭘 잘 챙겨 먹어라. 뭐 필요하면 전화해라. 그러니까 졸제 제가 저희 가족의 부담이 돼버렸어요. 한 달 만에. 그래서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나도 망치고 가족도 망친다. 그래서 이제 용감하게 30년 동안 충전을 못했으니까 공부를 하자. 그래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혼자 떠나셨으니까. 예, 제가 이제 제가 장가를 늦게 들어서 제가 이제 공무원을 그만둘 때 제 애 둘이 다 대학생이었어요. 이제 저희 식구도 자기도 한 번 더 공부하겠다 그래서 네 식구가 다 대학을 다시 학생이 됐어요. 그거는 저는 좋은 투자였다고 제가. 일본에서 다시 공부할 때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때는 근데 제가 꿈이 처음에는 이제 무슨 학위를 할까 하다가 그 일본 그 책에 유명한 책 있죠.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 씨가 그분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탈리아로 혼자 갔어요. 그래서 어떤 그 학부 이런 데 적을 두지 않고 혼자서 이제 박물관과 도서관과 이런 데서 파묻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너무 로맨틱한데요. 그런 거 한번 저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해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그런 생활을 몇 년 하고. 주로 어떤 주제로 하셨어요? 이제 제가 수많은 질문을 받는데 한국이 왜 이런 나라가 됐냐? 왜 한국이 반공국가인 줄 아는데 어느 날 왜 이렇게 됐냐 하는 수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현대사를 이제 20세기의 동아시아에서 한국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됐냐 하는 걸 다시 공부를 하게 됐죠. 그래서 한 10년 공부하니까 겨우 스스로 질문에 어느 정도 답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기사도 일본어로 직접 쓰고 계세요? 예, 제가 일본말 배운 게 30살 넘어서 배웠는데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본에 가서 일본 전자사전을 4개를 버렸어요. 맨날 열고 이걸 두들기다 보니까 버렸는데 새로운 걸 매일 공부하게 되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사실 약간 좀 결례긴 하지만 1999년인가 2000년인가 제가 처음 뵀으니까 거의 19년째인데요. 제가 저희 홍 선생님을 설명할 수 있는 형용사를 2개를 생각한다면 첫 번째가 열정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겸손의 차원이 그냥 보통 사람하고는 거의 다른 도인의 경지가 아닌가. 아니죠. 전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그 6.25 전쟁 중에서 살아남았고, 제가 월남 갔을 때는요, 배에서 내려서 첫 번째 저격받은 게 2시간 만이었어요. 2시간 만에 저격받았어요? 그러니까 파병 2시간 만에 전사할 뻔했다고요. 그 살아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저희가. 그리고 수많은 실수를 하고도 이렇게 끝까지 다 보호를 받고 살았고, 그걸 감사해야죠. 와,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사관학교를 나온 그 사생관을 가진 장교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 한국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허무주의로부터 깨치는 것이 지금 저희가 하나의 숙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탄핵 국면 이후에 일어난 이 태극기 물결에 희망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이제 끝으로 계획도 좀 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극기는 제가 그런 말 합니다. 한국의 이번에 최근에 선거를 봐도 이런 무지막지한 무자비한 선동과 세뇌 속에서도 4분의 1, 유권자의 4명 중에 1명은 안 흔들려요. 바이마르 공화국의 독일을 생각해 보세요. 히틀러의 게벨스의 선전하에 4분의 1의 독일 국민이 정신 차렸나요? 한국은 엄청난 나라예요. 지금 과반수, 민주주의는 과반수라고 사는데 4명 중에 1명이 엄청난 선동, 세뇌 속에서 아니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태극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바랬던 국민이 태극기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저는 뭘 하실 거냐 말씀하셨는데, 저는 가급적이면은 건강하게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솔직히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은 65세 넘었다고 지하철을 무료로 타게 해주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국민 망치는 거예요. 이건 복지가 아니라 필요하면 수당을 줘서 본인이 지불하고 타게 해야지, 그런 식으로 국민을 망치는 제도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사회의 보장의 대상이 되는 건 그 나라는 잘못된 나라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새로운 저희가 이제 수명 기준이 달라졌으니까 새로운 노인 세대를 사는 그런 무슨 저희가 한번 시험하는 그런 새로운 시험 세대가 되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늙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홍영 선생님 같은 분이 자유통일에 또 다시 주역이 될 것 같아서 약간 좀 셈이 나서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니 자유통일에 참관을 할 겁니다. 절대로. 예, 끝까지 저희가 승리해왔고 또 승리할 것 같지 않습니까? 승리합니다. 예, 저희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질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예, 있다. 질 수 없는 싸움입니다. 예, 우리 홍영 선생님 만나니까 다시 희망이 생기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일본에서 오셔서 저희에게 또 새로운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 납치해오기 잘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좀 지루하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지루하지 않았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